세 번째로는 역사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인류의 기술 발전과 문명의 발전은 인구수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구분한 역사의 변화 과정 동안 인간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되어 왔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인구 2억 명 시대 BC를 통해서 우리가 인구의 증가가 거의 없었죠. 그러던 것이 AD 0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구상의 인구가 1억 5천에서 2억 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또 많아봐야 3억 명 미만이지 않았겠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는 인구의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류가 나타나고 약 6천 년에 걸쳐서 인구 2억 명 시대를 맞게 되죠. 그 사이에 정착, 떠돌면서 수렵하던 인간들이 농사를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고 집단 공동생활을 하면서 안전과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런 방법으로 인간들이 안전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러한 이제 집단들이 커지면서 민족과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소통하는 일이었고 질서를 잡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회 체계가 제일 먼저 형성이 되고, 또 의식주를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로 노동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쟁이었죠. 그리고 물물교환, 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가가 형성되는 동안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하죠.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내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력을 만들어내고, 사회가 유지되도록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철학이 발전을 하고 종교가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는 별다른 특별한 기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술들은 아니고요. 원시적인 기술, 동그란 바퀴를 이용한다든지 지렛대를 이용한다든지 도르래를 이용한다든지, 또 전쟁을 위해서 활을 만들고 또 말 타는 기술들이 발전을 좀 하죠. 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농토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측량술이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지배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건축술, 또 도시가 형성되면서 상하수도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로마 시대의 유적을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죠.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용한.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안전과 자원 확보가 최우선 시대였고, 자연과 종교에 의존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6천 년에 걸쳐서 인구가 2억 명 가까이 됐던 것이 이 5억 명 시대가 되는 데는 13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AD 1400년경에 지구상의 인구가 5억 명 정도가 되죠. AD 1400년 하면은 굉장히 이미 문명이 발달됐던 시대입니다. 지역별 패권들이 이제 조정이 됩니다. 민족 국가 간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이동한 1300년 동안 여러 차례가 일어나죠.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匈노가 쫓겨나 서쪽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匈노에 밀린 게르만이 소르마를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죠. 또 한 번 중국의 당나라에 의해 돌궐이 역시 서쪽으로 밀려나면서 투르크족으로 발전하고, 이 투르크족은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를 세워서 동로마를 멸망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북쪽의 노르만족은 유럽 전역과 러시아로 이동하면서 여러 나라를 세우죠. 그러면서 인종 분포와 국가 분포가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충돌하면서 영역을 나누고 또 통치 영역을 조정하던 시대였고, 이 다툼의 와중에 몽고가 세계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는 세계화의 시작이 되면서 에게로 출발했던 문명이 지중해, 북해, 대서양으로 서양 쪽에서는 번져나갔고, 황한을 중심으로 했던 중국의 문명은 동쪽으로는 일본으로,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라시아,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인구 5억 명이 되기까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조금 고급스러워져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회 질서의 중심으로 들어서죠. 유럽 서쪽은 기독교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동쪽은 이슬람교가, 또 인도는 힌두교가, 또 아시아권은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서 종교가 사회 질서를 리드하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먹거리죠. 삼포제 농법이 개발되고 새로운 곡물들이 재배되면서 또한 지구의 온도가 한 1도 정도 상승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경작지가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의 먹거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고 전쟁터가 넓어지면서 전쟁의 기술들이 발전하죠. 멀리 그 돌을 쏘아 던지는, 불화살을 던지는, 기름을 던지는 장거리 발사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특히 몽고의 서양 원정을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했던 승마 도구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또 이 시기에 화약 무기가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의학이 발전하고 화학, 항해술, 광학 기술들이 크게 발전하는 시기가 이때죠. 이런 이슬람의 과학 발전이 서양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벽에 부딪혀서. 그리고 중국에서는 종이와 화약, 나침판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들이 중국에 의해서 개발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몽고 전쟁을 통해서 서양으로 이동해 가는, 그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했던 것이 상거래의 도구입니다. 옛날에는 물물교환 형식이었는데 종이증서, 지폐가 등장하고 어음 채권들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기독교에 쫓겨났던 유대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수시로 뺏길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어음이나 채권 등을 통해서 재산을 쉽게 보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상거래 기술이 크게 발전하는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5억 명이 되는 1400년 전까지의 시대를 종교가 이끈 시대라고 특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2.5배 증가하는데 1400년 걸렸는데, 다시 400년 만에 1800년이 최초로 지구의 인구가 10억 명을 돌파합니다. 인구의 증가는 우리 문명의 발전과 지대한 영향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대목에서 나타났는데요. 이때 이제 서양과 동양의 격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서양은 봉건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밑에서부터의 의견들이 종합해가는 이런 시스템들, 또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됐었고,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이성과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인간 중시의 사상이 서양에 나선 싹트게 됐었죠. 그러나 동양에서는 중앙집권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유교와 주자학이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양은 기계론적인 철학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 2강에서 말씀드렸던 자연 기계론적 철학이 우리 창조의 질서를 탐구하는 모든 일들이 이 시대에 대부분 일어나게 되죠. 인체 해부를 통해서 기계론적 생명관이 얻어지고 중력과 물체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우주 운행의 원리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물질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함으로써 이런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또 원자와 원자의 결합에 의해서 물체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집중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갑자기 배가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인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였죠. 그래서 농업과 경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봉건 체제가 이제 하나의 국가로 형성을 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큰 세력 제국으로 형성되면서 많은 인구들을 늘어나는 인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것으로서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또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집단 대량 생산이 굉장히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본이 축적이 되고 이 자본이 권력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냐, 종교의 지배자냐에서 이제는 자본을 가진 사람과 노동자로 구분을 하던 시대가 바로 이제 이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농축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농산물과 공산품의 집단 생산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이 시대에는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전쟁, 살상무기의 발전도 크게 일어나죠. 총과 대포로 무장을 하게 되고 이제 전함이 등장하게 되죠. 이러한 전함을 앞세워서 열강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더군다나 이제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식민지 확보 작축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그 과학 기술들이 근대 과학 기술들이 하나씩 개발되기 시작하고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를 특정 지으라고 한다면 인간에 대한 자각이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10억 명 시대가 20억 명 시대로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30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인구 통계가 거의 정확해지는 시대가 되죠. 1927년경에 20억 명 시대를 찍습니다. 이 시기는 인구의 증가가 2배가 되는 만큼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나죠. 자연에 의지하던 에너지원이 석탄이나 나무와 같은 것들에서 기름, 전기로 이동을 하게 되고 노동력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교통과 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한 철광과 유리가 주요 자재로 등장을 하고 또 콘크리트가 등장하면서 새칭 모더니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모더니즘은 근대 당시 현대의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건축물이나 문의 창작에 활용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죠. 또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도시화되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서 사회구조와 지역별 패권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죠. 봉건체제는 붕괴가 되고 이제 도시 중심의 노동자가 사회를 이끌면서 시민사회가 이루어지기는 그런 훈련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이상적 사회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상들이 풍년을 이루게 되죠.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로부터 공산, 사회주의 모든 이론들이 나타나고 또 국가로서 소비에트나 중국이 이런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상의 훈련,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볼 일은 미국과 일본, 독일이 신흥 강국으로 세계 패권을 경쟁을 다투게 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고 아시아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던 것에서 일본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미국이 유럽 1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유럽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름잡게 되는 이런 커다란 지배계층의 변화가 일어나죠. 과학기술도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기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생활과 전쟁 무기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각 분야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의학과 화학, 물리학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 기술을 누리게 되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이 시기에 개발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의식주 전 분야가 바뀌는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바로 인구 20억 명까지 도달하는 130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과 세계대전, 과학이 견인하기 시작하는 시대로 특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년 걸쳐서 10억이 20억이 됐는데
어, 20억이 40억이 되는 데는 45년밖에 안 걸립니다. 1974년경에 인구가 40억 명 시대가 되죠. 문명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면서 자유, 민주, 평등, 인권의 가치가 보편화되고 또 실용주의가 세계에 확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독립을 생각하게 되고 특히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또한 교통과 통신 이 발전은 세계를 문명화하는데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면서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제 어느 구석 한쪽의 문제가 전부 세계 전체의 문제로 되는 이런 시발점이 바로 이 시기가 되죠. 특히 자동화의 혜택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노동시간이 이제 별도로 정해지면서 구분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죠. 인간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기계화, 자동화가 마련해 줍니다. 특별히 핵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로 진출하게 되고 세계 모든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오늘날 같은 삶을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 시기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컴퓨터가 등장하는 겁니다. 속도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정보량은 2배로 정보의 수명은 반절로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반도체 컴퓨터의 등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핵이 에너지원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로 발전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에너지 과다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가 되는 문제가 이때부터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요. 또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쟁 무기 개발로 이어지면서 대륙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세계 2차 대전과 맞물린 태평양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다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또한 기술이 자본이 되고 또 기술이 종교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촌 전체를 시장으로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촉발하게 됐죠. 그래서 모든 가치가 기술이고 자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인류는 의식주가 질적으로 상상도 못했던 수준으로 향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는 과학기술의 혜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75억 명 시대가 되는 때가 바로 2017년입니다. 약 43년에 걸쳐서 인구가 35억 명가량이 증가됩니다. 이 시기에는 전쟁도 큰 전쟁도 별로 없었고 기술이 삶의 질을 극대화시켜주는 모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되죠. 그게 가능했던 게 기술을 이끄는 것 중에 가장 응용이 많았던 게 교통과 통신입니다. 또한 자동화가 초고속 시대로 발전을 하면서 지구를 넘어 새로운 지구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하게 되죠. 또한 정보화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지식의 총량과 변화 속도가 70년대 초반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했죠. 간단하게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사용하던 카메라가 화소수가 30만 화소였습니다. 60프레임이 최대로 찍을 수 있는 속도였죠. 근데 지금 2000만 화소를 1200프레임, 많게는 더 빠르게는 10,00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인간들이 노동시간은 최소로 여가시간은 최대로 하기 위한 투쟁이 많이 벌어지게 된 시점이었고요. 개인별 인권이 극대화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수 있던 시대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과학기술들이 발전을 했고 또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를 제도가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기술의 활용이 지구의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있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는 지구를 파괴할 수준까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인간들이 분쟁과 세계화를 통해서 대이동이 자유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민족과 종교의 분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과 종교가 섞입니다. 대립되던 종교들이 섞이고,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 아래 섞이고 있고, 그 와중에 자원 확보를 위한 분쟁이 지속되면서 민족의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더군다나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종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난무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라 그럴까요? 첨단 과학 기술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75억 명까지 도달하는 기간, 인류는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술 발전을 이루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의 질을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라 라는 말씀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땅을 덮으면서 말씀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인간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생성해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과연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지극히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이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경제 논리보다도 앞세워서 세워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같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